예, 안녕하십니까.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박정수입니다. 이번 3교시에서는 누리호와 우리나라 우주개발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누리호는 그 중량이 약 200톤 정도 되고 길이가 47.10m 정도 되는 그러한 우주 발사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약 1500kg의 인공위성을 탑재할 수가 있고요. 그 인공위성을 이 태양 동기궤도 600에서 800km 태양 동기궤도에 보낼 수가 있습니다. 누리호의 제일 직경은 일단의 직경은 약 3.5m 정도 됩니다. 그리고 1단에는 4개의 액체로켓 엔진을 가지고 있고 2단에는 하나의 액체로켓 75톤급 액체로켓 1기, 3단에는 7톤급 액체로켓 1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 보시는 요 세 번째 것이 이제 누리호고요. 요 첫 번째 것이 2013년에 발사한 나로호입니다. 나로호에 비해서 약 한 배 반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 가운데 보이는 것은 시험 발사체라고 하는 것인데, 시험 발사체는 우리가 누리호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누리호에 사용된 75톤급 엔진을 개발한 다음에 이 75톤급 엔진이 제대로 개발되었는가 하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누리호의 2단에다가 1단용 엔진을 갖다가 붙여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한번 발사해 본 것이 시험 발사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액체 로켓의 그 성능 확인을 위한 그런 발사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발사한 것은 나로호가 2013년에 발사한 것에 비해서 시험 발사체는 2018년, 그 다음에 한국형 발사체는 2021년과 20년에 발사를 하였습니다. 누리호에 사용되는 액체로켓 추진 엔진은 터보 펌프식 액체 로켓 엔진입니다. 터보 펌프식 액체 로켓은 터보 펌프를 이용하여 연료와 산화제를 높은 압력으로 공급해 주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터보 펌프란 것은 터빈을 이용한 펌프가 되겠습니다. 이 터빈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물레방아나 바람개비처럼 이렇게 어떤 액체의 힘으로, 유체의 힘으로 있는 건데, 물레방아는 물로 돌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터보 펌프에는 물레방아처럼 생긴 그런 터빈을 갖다가 기체의 힘으로 돌리게 됩니다. 근데 기체의 힘으로 돌리니까 굉장히 고압의 기체가 이제 필요하게 되는데, 이렇게 로켓의 그 고압의 기체를 또 싣고 올라가려면 그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로켓에는 이 고압의 기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가스 발생기라는 것을 설치를 합니다. 가스 발생기는 로켓 엔진에 사용되는 연료와 산화제를 조금만 사용을 해서 이것으로 고압의 가스를 만들어내는 그런 조금 일종의 작은 엔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스 발생기에서 나온 연소 가스가 가스 터빈을 돌리고, 그럼 터빈에 연결된 펌프에 있는 압축기가 돌아와서 압력을 높여주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거든요. 근데 이 가스 발생기에서 나오는 연소 가스 발생기에 완전 연소를 시키게 되면 굉장히 온도가 높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 높이 올라가게 되면은 가스 발생기에 나오는 가스가 그 터빈을 갖다가 돌리면서 터빈을 다 녹여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 발생기에서는 연소가스를 만들되 온도가 높아지지 않는, 그러니까 그냥 연소가스를 만들어내는 연소시면 한 3,000도까지 올라가는데, 3,300도까지 올라가는데 이걸 한 900도만 올라가게 만드는 그런 연소를 시키게 됩니다. 어떤 형태로 하냐면은 연료는 너트에 산화제를 아주 조금만 넣어가지고 불안한 연소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분소가 덜 되면서 온도가 높지 않은 연소가스가 만들어서 돌리게 됩니다. 작동하는 모습을 보면 이와 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스 발생기에서 가스가 만들어져서 이와 같이 터빈을 돌리고요. 터빈에 연결된 펌프들이 이렇게 압축기가 돌아가는 이런 형태로 됩니다. 그럼 여기서 터보 펌프에서 연료하고 산화제를 갖다 공급하면 그것이 이제 연소기로 들어가서 연소기에서 연소가 되게 되는데, 연소기 내에서는 이제 연료와 산화제가 잘 섞여가지고 완전 연소가 돼가지고 완전 기체로 만들어져서 뿜어져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가지고 산화제하고 연료가 그냥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나오면은 제대로 금방 섞여 가지고 완전 연소되기 어렵겠죠. 그래서 이 연소기 내에는 산화제와 연료가 잘 섞이고 아주 금방 탈 수 있도록 안개와 같이 밀입화시키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소기 내에는 많은 분사기라고 하는 것을 나눠서 분사를 시키게 되고, 그다음에 그 분사기 내에서 나올 때도 연료와 산화제를 회전을 시키거나 아니면 부딪히게 만들어 가지고 좀 더 알갱이가 더 잘게
쪼개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연소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런 분사기 만드는 기술이 상당히 복잡하게 되는데 75톤급 엔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누리호에 사용하는 75톤급 엔진 같은 경우에는 이 분사기가 700개 이상의 분사기가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여기에 보시면 이 점 하나하나가 다 이게 분사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분사기고 밑에 이제 이와 같이 나오면은 굉장히 그 폭발과 같은 어마어마한 연소 현상이 이제 일어나서 이렇게 그 추진을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산화제하고 연료가 만나가지고 제대로 완전 연소가 되면은 한 섭지 한 3,300도까지 올라가는 굉장히 고온이 됩니다. 고온이 되는데 이 연소기 자체도 이게 그 금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속으로 된 연소기가 그런 고온을 만나면 당연히 녹아버리겠죠. 녹아버리니까는 이 연소기가 그렇게 녹온도까지 올라가지 않도록 냉각시키는 기술이 또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엑스로켓 엔진에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와 같이 연료를 이 연소기 벽면 안에 많은 홈을 많이 두어서 이 홈을 통과하면서 이 열을 빼앗아 가도록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열을 빼앗아 가면서 연소기를 냉각시켜서 그 고온을 올라가는 걸 방지하도록 그렇게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재생 냉각이라고 라고 합니다. 그래서 작동하는 방식을 보시면 이와 같이 연소기가 이 안에는 많은 그 홈을 통해 가지고 올라가면서 이제 그 연료는 온도가 올라가고 그다음에 연소기의 벽면은 온도가 높이 올라가지 않게 이렇게 조절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외에도 연소기 내에서는 이제 그 필름 쿨링이라고 하는 그런 형태의 또 내부 냉각 방식도 같이 병행해 가지고 연소기가 뜨거워서 녹지 않도록 잘 유지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누리호에 사용되는 엔진은 75톤급 엔진과 7톤급 엔진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근데 75톤급 엔진이 1단의 엔진과 2단의 엔진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1단의 엔진과 차이 보면 우선 노즐 부분이 상당히 크기가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1단의 엔진 같은 경우에는 지상의 일기압 상태에서 연소가 되는 거고 점화가 되는 거고 2단의 경우는 상당히 올라가서 압력이 낮은 상태에서 점화가 됩니다. 그래서 주변의 압력이 낮은 곳에서 점화가 되기 때문에 그 내부에서 나오는 가스를 좀 더 팽창을 시켜가지고 압력을 낮춘 다음에 내보내게 하기 위해 가지고 2단에는 1단보다 더 큰 노즐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 노즐이 커지면은 압력이 낮아지면서 그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실제 그 로켓 엔진의 성능도 좀 더 좋아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차이점은 요게 아까 터빈을 돌리고 난 연소가스가 나가는 터보 펌프 가스 발생기에서 나오는 그 가스가 배출되는 배출구인데 이 배출구가 약간 다르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다르게 생겼냐면 여기 1단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2단에는 여기에 움직일 수 있는 노즐이 붙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역할을 하는 것이냐면은 로켓을 갖다가 올라갈 때 이렇게 자세를 제어를 갖다 엔진을 움직여서 제어를 해줍니다. 근데 1단에는 엔진이 4개가 붙어 있기 때문에 4개의 엔진을 움직이다 보면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고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고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데 이 움직임에 따라서 로켓의 자세를 피치 방향 또 요 방향, 롤 방향을 모두 제어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2단의 경우는 엔진이 하나만 있거든요. 하나만 있으니까 엔진을 이렇게 움직이더라도 이 피치 방향이나 요 방향은 제어가 가능한데 이 롤 방향에 대한 제어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롤 방향의 제어를 하기 위해서 2단 엔진에서는 터빈 배기가스가 나오는 배출구, 여기도 터빈 배기가스 나오는 배출구도 추진력이 한 1톤 정도의 추진력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방향을 조절해 가지고 롤 방향 제어에 사용을 합니다. 3단 엔진 같은 경우에는 다른 또 그러니까 추력기라고 하는 것으로 롤 제어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2단과 같은 그런 장치가 필요 없이 그냥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함께 봤었더니 이와 같이 밑에 1단의 같은 경우는 밑에 엔진이 4개가 붙어 있고 그다음에 연료 탱크가 그 위에 있고 산화제 탱크가 있고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고요. 2단, 3단 비슷합니다. 그리고 3단 위에는 이와 같이 위성이 들어가고 위성을 덮을 수 있는 이런 페어링이 설치가 되어 가지고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추진제 탱크는 추진 탱크가
로켓이 가장 중요한 게 무게가 가벼워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추진제 탱크 무게를 가능하면 가볍게 하기 위해 가지고 이와 같이 내부에 마치 그 와플과 같이 이렇게 그 두꺼운 부분과 얇은 부분을 섞어서 대부분 다 파내고 이렇게 골만 남기고 파내는 식으로 만들어서 그 무게를 훨씬 가볍게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두꺼운 부분의 경우는 수건 살 부분은 한 두께가 9mm 정도, 그 다음에 얇은 부분은 한 2.5mm 정도의 두께를 가지고 그런 탱크를 만들어서 구성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로켓을 할 때 그 추진기한 그 로켓 엔진을 갖다가 개발을 하려고 하면은 로켓 엔진의 그 중요한 부품들, 뭐 연소기라든가 터워 펌프라든가 이런 것들을 부품 단위에서 다 개발을 해가지고 시험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연소기라든가 터워 펌프 시험하는 것들이 그 시험 설비 하나하나가 전부 다 커다란 그 빌딩 하나에 해당되는 그런 정도 규모가 큰 시험 설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소 시험 설비, 뭐 터워 펌프 같은 경우는 그 대형 상사 시험 설비, 또 실매지 시험 설비가 따로 구축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밸브 같은 거 구성하기 위해 가지고 배관형을 추진기 공급기 시험 설비가 또 따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각각 그 구축이 되면은 그 다음에 이것을 모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액체 로켓 엔진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액체 로켓을 모아서 구성을 하면 액체 로켓 엔진이 구성된 걸 엔진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엔진 시스템을 또 시험하기 위해 가지고 또 별도의 또 시험 설비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3단 엔진 시험 설비, 뭐 엔진 고공 시험 설비, 또 지상 시험 설비 등 세 가지 이렇게 형태의 시험 설비가 나로우 센터에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험 설비에서 액체 로켓 엔진을 갖다가 다 설비를 구축하고 확인이 되면은 그 다음에 여기에 또 탱크와 이렇게 추진제 탱크와 그 다음에 탱크에 있는 공급기를 붙여가지고 이와 같이 또 다 1단, 2단, 3단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단을 구성한 다음에 추진기한 시스템 시험 설비라는 곳에서 마찬가지로 또 시스템 전체 시험을 하게 됩니다. 누리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시험 설비 구축하는데 상당히 많은 노력이 필요했고 1단계 기간 동안 이걸 구축을 하는 일을 했는데 예산도 상당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누리호 전체 예산이 아까 보신 것처럼 1조 9천억 정도, 9천 몇백억 정도 돼서 약 2조 가량 만드는 예산이 사용되는데 그중에 한 4분의 1인 한 5천억 정도가 이런 시험 설비 구축에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로우 센터에는 요새 발사대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누리호를 발사하기 위한 누리호 발사대인데요. 이 바깥에 이렇게 드러난 발사대도 있지만 사실은 이 밑에 이 지하에 굉장히 많은 시설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리호의 제2발사대 지하에는 약 6,000제곱미터의 연면적에 지하 3층까지 약 방이 52개 정도의 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그 밑에 여러 가지 그 발사제를 발사하기 위한 설비들이 이 밑에 방들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시험 발사체하고 나로우로 발사한 제1발사대의 경우도 지하에 3층까지 약 47개의 방이 구축이 되어 있고요. 이런 현재 2개의 발사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2개의 발사대 때 공동으로 이렇게 그 추진제라든가 가스를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중앙 공급 장치 공용시설이 여기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요 기다란 기둥 같은 거는 낙뢰 타워라고 부르는데요. 일종의 피레침입니다. 그래서 로켓을 갖다가 번개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낙뢰 타워가 되겠습니다. 로켓을 이제 발사를 하게 되면은 로켓이 남쪽으로 이제 발사를 쭉 이렇게 가게 됩니다. 가게 되는데 지구에서 멀어지게 되면 지구가 둥글다 보니까 남쪽으로 멀리 가면은 이게 로켓이 지구의 표면을 따라서 쭉 따라가다 보면은 결국 그 나로우 센터나 아니면 제주도에 있는 추적소에서 볼 때 그 수평선 밑으로 로켓이 또 없어져 버리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로켓과의 통신이 두절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요 보라색 선 정도가 되는 것까지 가면은 로켓이 가까이 통신이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통신 두절이 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여기에 있던 태평양 위에 여기 태평양 상공의 어느 곳에서 이제 그 통신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 가지고 나로우 발사할 때는 그 당시에는 우리가 해외 추적소가 없었기 때문에 해경에 있는 배에다가 안테나를 설치해 가지고 배가 여기까지 나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누리호를 하면서 우리가 여기에 팔라우 공화국에 이제 추적소를 설치를 해서 팔라우 공화국 추적소에서 받은 다음에 그 받은 그걸 그 통신 이송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로 보내와서 추적할 수 있게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해외 팔라우 해외 추적소라고 합니다. 누리호를 그 1차 발사를 했는데 1차 발사에 처음에 3단이 조기에 종료가 되어 가지고 위성이 궤도에 진입해야 될 7.5km 정도의 속도에 미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위성부 자체가 궤도에 진입을 실패를 했었고요. 이때는 처음 발사였기 때문에 위성을 실은 건 아니고 위성 모사체를 실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한 번 실패를 경험했고, 그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2차 발사에서는 성능 검증 위성이라는 걸 발사를 했는데 이때는 성공적으로 발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성능 검증 위성 4개의 큐브 위성까지 포함을 시켰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5월 25일, 2023년 5월 5월에 3차 발사를 올해 발사를 했는데요. 올해 발사했을 때는 이제 차세대 소형 위성 2호라는 위성과 그 다음에 큐브 위성 7개를 갖다 발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차세대 소형 위성이고, 그다음에 여기 큐브 위성이어서 이 큐브 위성을 이렇게 하나씩 20초 간격으로 발사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 차세대 소형 위성은 영상 레이더를 탑재한 위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상 레이더 탑재한 위성이 전기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위성이 돌다가 태양 전지로부터 빛을 받아서 이제 전기를 만들어내는데, 이 지구의 그림자로 들어가게 되면 태양 전지가 전기를 못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 위성의 경우는 태양의 그림자를 들어가지 않는 조건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럼 태양의 그림자를 안 들어가려면 태양이 여기 있고 위성이 여기 있다 그러면 태양이 오는 방향과 수직한 방향으로 이렇게 돌면은 태양 그림자로 안 들어가고 늘 태양을 볼 수가 있는 이런 형태로 됩니다. 이런 형태로 돌게 되면 이게 태양에서 수직한되기 때문에 밑에는 밑에 있는 지구는 그때가 밤과 낮이 바뀌는 새벽 6시 또는 저녁 6시에 그 밑에 있는 곳은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성은 6시를 기준으로 해서 하니까 이걸 여명 황혼 궤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550km 태평양 동기 궤도 중에 여명 황혼 궤도에 진입을 시키는 그런 형태로 발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명 황혼 궤도에 진입을 시키기 위해서 여기에 필요한 시간인 발사 시간도 오후 6시 24분으로 딱 맞춰서 이렇게 발사를 하였었습니다. 근데 누리호가 이제 개발된 다음에 우리나라는 이 누리호를 반복 발사를 하면서 어떤 이 누리호의 그 신뢰도를 높여가지고 이제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을 갖추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4번을 더 발사를 해서 추가 발사를 통해 신뢰도를 높이는 걸 했고요. 그 다음에 누리호를 앞으로 이제 민간 쪽에서 민간 기업체가 이제 운영을 할 수 있게 해서 민간 주도 발사체로 하기 위해 가지고 민간의 기술 이전을 항우연이 보유한 기술을 이전하는 것을 네 번 발사를 통해 가지고 이제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가지고 누리호 발사를 전담할 체계 종합 기업이라는 것을 발굴을 했고요. 그래서 이 체계 종합 기업은 지금 하나에어로스페이스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이제 기술 이전을 하고 반복 발사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그 중에 첫 번째 발사는 조금 아까 설명드린 3차 발사로 이제 수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한국형 발사체 고도화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도화 사업의 목적은 발사를 또 여러 번 하면서 이제 그 국산 위성을 발사를 하면서 또 신뢰도도 확보하는 거, 그리고 발사 서비스를 갖다 민간 서비스의 기반을 구축하는 거, 이런 게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리호를 발사한 이후에 누리호는 이제 1.5톤급의 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그런 발사체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이제 우리 많은 또 우주 탐사도 해야 되고 하려고 그러면 더 성능이 높은 발사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외국에는 그런 걸 위해 가지고 다 여러 가지 발사체의 라인업이 구축이 되어 있는데 우리도 그런 것들이 필요한 단계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 가지고 우리는 차세대 발사체라는 발사체를 갖다가 개발을 착수를 하였습니다. 차세대 발사체는 누리호보다 성능이 훨씬 좋게 만들기 위해 가지고 우선 엔진도 추력 75톤급 엔진에서 100톤급 엔진으로 늘리고, 그 다음에 1단에는 그 엔진을 5개 탑재를 해가지고 성능을 높이고요. 그 다음에 추력 조절 방식이라든가 아니면 제점화 등의 기능을 높여서 엔진을 고성능화시키고 또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다단연소 사이클 방식이라는 걸 채택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발사체의 단도 3단이었던 걸 2단으로 줄이고요. 그 다음에 2단에는 10톤급 엔진을 개발을 하고, 그 단수하고 개발 구성품을 감소하고, 그다음에 체계 조립, 시험 일정 등을 단축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제작 단가도 낮추고 앞으로 우리가 상업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또 더 성능 높고도 더 저렴한 그런 발사체를 개발하기 위한 그런
기술을 개발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차세대 발사체에서는 재사용 발사체 기술도 우리가 개발을 여기를 통해서 나중에 추후에 재사용 발사체로 연결되는 그런 형태의 발사체로 발전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항공 발사체, 재사용 발사체 성능을 비교해 보면은 항공 발사체는 지구 저궤도는 3.3톤 그리고 태양 동기에는 2.2톤을 갖다가 발사할 수 있었는데 거기에 비해서 차세대 발사체는 10톤과 7톤으로 해서 약 3배 정도의 성능이 더 높게 나오는 그런 발사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달 전이기 궤도에도 한 1.8톤 정도, 그다음에 화성 전이기 궤도에는 1톤 정도의 이런 우선을 보낼 수 있는 이런 형태의 그 발사체가 해서 앞으로 이 차세대 발사체가 개발되면 이걸로 달 탐사라든가 화성 탐사까지도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우주 탐사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우주 탐사는 작년에 시험용 달 궤도선인 다누리호를 발사함으로써 우리나라도 우주 탐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거기에 이어가지고 우리는 2032년까지는 달 착륙선과 달 로버를 갖다가 발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건 4세대 발사체를 이용해서 발사를 해가지고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2045년에 화성 착륙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2035년에는 화성 궤도선을 보내고 그 외에도 소행성에 착륙한다든가 소행성 시료를 채취하는 그런 우주 탐사 활동을 갖다가 2045년 전에 하는 것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게들 해서 이제 우리도 본격적인 우주 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좀 계획이 수립돼서 노력 진행 중인데요. 이런 계획을 우리는 담덕 계획이라고 합니다. 담덕 계획의 담덕은 여러분 아마 잘 아시겠지만은 광개토 대왕의 이름이 담덕입니다. 그래서 우리 우리가 뻗어나가는 그런 것을 광개토 대왕의 그런 어떤 정신을 받드는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우주 탐사 계획이 세워지고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세 개의 강의를 통해 가지고 우주 로켓이 어떤 것인지,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그동안 우주 발사체를 개발하는 과정을 어떻게 거쳐왔는지, 또 우리 현재 갖고 있는 우리나라의 누리호에 대한 설명과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는 지금 그 우주 강국이 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 우주의 그 기술은 지금 기술뿐 아니라 국제 외교라든가 또는 국가 안보하고도 굉장히 중요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에서 7번째 그 우주 발사체 우주 기술 보유국이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세계 앞에 선진국 6개의 나라가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해 가지고 많은 노력을 계속해서 기울여 나갈 예정이고요. 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많은 투자와 그다음에 그 연구 개발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강의를 보신 분 중에서 더 특히 젊은 분들이 계실 텐데 그분들이 앞으로 이런 우주 개발의 어떤 발전을 위해 가지고 많은 노력과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